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익산에 살고 있는 68세 김정숙입니다. 저는 평소 이런 이야기를 잘 털어놓지 않지만 이번 설날만큼은 저의 인생에 큰 상처로 남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아들 내외가 가족 명절은 뒷전으로 하고 참치 세트 하나를 보내고 사돈과 해외로 떠난 사건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서운함이 폭발한 날이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라면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68세의 저는 평생을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평생 살림에 매달리며 소박하지만 정 많은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아들 가족이 저의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전부입니다. 아들은 40세로 회사에 다니고 있고 며느리는 38세로 교사입니다. 그리고 7살 손자는 저의 낙이자 힘이 되어주는 아이예요. 손주가 할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웃을 때마다 그 웃음소리에 하루의 피로가 다 녹는 기분이 들죠.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아들 가족과 함께 보낼 생각에 마음이 들뜨곤 했습니다. 저희 집은 매년 명절이면 아들 가족이 내려와 함께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드는 게 일상이었어요. 제가 손수 준비한 음식들을 맛있게 먹어주는 아들 내외, 그리고 맛있다며 작은 손으로 떡국을 떠먹는 손주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특히 이번 설날은 손주가 조금 더 자란 모습으로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저는 명절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갈비찜은 부드럽게 익히고 잡채에는 고기와 버섯을 듬뿍 넣었고 전도 온갖 재료를 섞어서 다양하게 부쳤죠. 손주가 좋아하는 떡국 떡도 사다 놓고 디저트로 먹을 과일도 준비했어요. 이 나이에 무릎이 시큰거리긴 했지만 명절 준비를 하며 부엌에 서 있으면 이상하게 기운이 나더군요. 하지만 사실 몇 년 전부터 아들 가족의 방문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더니 명절마다 택배로 선물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작년에도 간단한 선물로 대신한다며 차례를 지내지 않았죠. 그래도 손주가 영상통화로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니 먹고 살기 바쁘니 어쩔 수 없지라며 금방 용서하게 됐어요. 올해 설날에는 아들 내외가 직접 내려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열심히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명절 전날까지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연락이 한 통도 없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엄마 내일 몇 시쯤 갈게요. 라는 전화라도 했을 텐데 이번에는 정말 감감무소식이었어요. 혹시 바쁜가 싶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괜히 부담 줄까 싶어 마음을 접었죠. 그래도 설날이니 오겠지. 마음 한편으론 그렇게 믿으며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설날 당일 아침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반갑고 설레는 마음으로 문 앞으로 달려갔어요. 드디어 왔구나. 기대하며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서 있던 건 택배 기사님이었습니다. 사모님, 명절 잘 보내세요. 하며 상자를 건네주시는데 순간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택배? 그래, 선물이라도 보냈나 보네. 작은 기대감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참치 세트 하나가 들어있더군요. 딱 봐도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저렴한 제품이었어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는데 전화 한 통 없이 이게 다야? 참치 세트 하나 보내고 끝이라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건 또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참치 세트 잘 받으셨어요? 잘 도착했죠? 며느리의 말투는 너무나 태연하고 차가웠습니다. 제가 속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날인데 이렇게 선물만 보내고 끝이니? 얼굴 한 번 보러 와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하더군요. 어머니, 요즘엔 다들 택배로 해결하잖아요. 저희가 바빠서요. 직접 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니.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잖아. 내가 너희 보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제가 간신히 말을 잇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저희도 좀 쉬고 싶어요. 어머니도 이제 그런 거 내려놓으셔야죠. 명절은 옛날 사람들이나 중요하게 여긴 거 아니에요? 내려놓으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질 뻔했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괜히 바란 것 같구나.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부엌에 차려놓은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 숟가락도 먹을 수 없었어요. 정성을 다해 차린 음식이 모두 헛수고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 저는 근처에 사는 막내 동생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지만 이번 설날에도 혼자 명절을 보냈을까봐 걱정이 됐는지 동생이 먼저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언니, 설날 잘 보냈어? 아들네 가족이랑 다 같이 보냈지? 순간 마음이 쓰려서 차마 솔직히 말하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뭐 잘 지냈어. 다들 바쁘니까.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내더군요. 아니, 언니. 근데 조카랑 며느리 이번에 괌 간다면서? 내가 지난주에 조카랑 연락했는데 신나게 떠난다고 하더라고. 며느리 부모님이랑 같이 간다며? 언니도 알고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괌에 간다고? 아니, 나는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었는데. 동생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뭐야, 언니도 몰랐어? 내가 분명 조카랑 통화할 때 괌 간다고 들었는데 며느리 부모님이랑 같이 가는 거라길래 당연히 언니도 알고 계신 줄 알았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괌에 간다고?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즐겁게 떠난다고 떠들고 다녔다니? 더구나 며느리 부모님과 함께 간다니 그 말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손주를 안아보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바쁘다더니 그 시간에 사돈하고 괌으로 떠났단 말이야? 동생은 상황을 눈치챘는지 대화를 돌리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괜히 얘기해서 조카네 바쁘니까 그랬나 보지 뭐. 저는 그래 바빴겠지 하고 넘기려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아들과 직접 통화하고 싶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드디어 아들이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참았던 서운함을 쏟아냈습니다. 너희 이번에 사돈하고 괌 간 거 맞니?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거야? 말하면 내가 나도 데려가라 할까봐. 그러자 아들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여행 계획이 급하게 잡혀서 와이프도 요즘 많이 힘들어했고 장모님도 요즘 울적하시다길래 이번엔 그냥 그렇게 됐어.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최소한 나한테 미리 말은 했어야지. 내가 음식을 며칠 동안 준비했는데. 전화 한 통 없이 참치 세트 하나 보내고 이게 끝이야?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 순간 옆에서 며느리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넘겼고 며느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저희가 이번에 여행 간 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였어요. 어머니는 명절마다 너무 큰 기대를 하시니까 저희도 부담스럽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저희끼리 시간을 좀 보내자고 한 거예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었습니다. 부담스럽다니 내가 너희한테 뭘 많은 걸 바랬니? 명절에 한 번 집에 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니? 그러자 며느리가 아주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부담스럽죠. 어머니, 솔직히 요즘은 명절에 시댁 가는 거 다들 싫어해요.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어머니도 이제 이런 거 좀 내려놓으셔야 해요. 내려놓으라니!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서 힘이 풀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날 밤 차가운 집안에서 혼자 쓸쓸히 떡국을 먹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야 하는 건가? 정말 이게 내가 평생 바쳐온 가족의 최후인가?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를 초조하고 무기력하게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라고 했던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바쳤는데 이제 와서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된 걸까? 그저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밤마다 떠오르며 잠을 설쳤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아들 내외가 괌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연락은 아들이 아닌 사돈으로부터 먼저 왔습니다. 사돈이 저에게 전화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 사돈, 저희 잘 다녀왔어요. 우리 사위 덕분에 정말 좋았어요. 아, 그리고 애들이 이번에 사돈 선물도 사왔어요. 좋은 거니까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소리가 떨리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잘 다녀오셨다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이며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게는 선물 하나 보내는 걸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서 저들끼리는 얼마나 화목한 시간을 보냈을까? 손주들은 사돈 품에서 웃고 떠들었을 텐데 나는 혼자 떡국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쓸쓸히 울고 있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내외가 드디어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애써 화를 사귀고 웃는 얼굴로 맞이하려 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며느리의 태도는 저를 더 크게 자극했습니다. 며느리는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저희가 괌에서 어머니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물도 골라왔답니다. 이거 받으시고 기분 좀 푸세요. 그러면서 건넨 건 작은 쇼핑백 하나였어요. 그 안에는 열대 과일칩 몇 개와 기념품 가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값싼 물건이었죠. 저는 그 쇼핑백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 괌여행을 다녀와서 고작 나한텐 이게 다라고?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지만 속에서는 울음과 분노가 동시에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태연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희가 이번에 엄마를 모시고 여행 다녀왔거든요. 사실 어머니도 같이 가시면 좋았을 텐데 어머님이 좀 여행 다니는 걸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끼리 다녀왔어요. 이해하시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여행 다니는 걸 안 좋아한다고 너희는 한 번이라도 나한테 물어봤니? 내가 손주 얼굴이라도 보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렇게 떠나면서 나한테는 왜 말 한마디 안 했디?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명절에 어머니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세요. 저희도 이제 저희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머니는 왜 그런 걸 이해 못 하세요? 그 순간 아들이 옆에서 며느리를 거들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시대가 바뀌었잖아. 꼭 명절에 다 모여야 한다는 법은 없어. 그리고 솔직히 엄마도 이제는 이런 거 좀 내려놓으셔야 해. 우리도 우리 삶이 있는 거잖아. 그 말에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 결과가 이거니? 명절이 너희 삶의 짐이 되니? 내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너희를 기다린 게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너희가 괌에 가서 사돈과 웃고 떠들며 행복했다면 됐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혼자 떡국 먹으며 울고 있었어. 나는 너희한테 이렇게 무시받아야 하는 존재인 거니? 그날 밤 며느리는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기대가 크신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 방식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차가운 집 안에 혼자 앉아 있던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야 하는 건가? 가족은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걸까?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사는 걸 멈추겠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그로부터 한 달 뒤 며느리와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여행을 가겠다고 하면서요. 손주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거였죠. 며느리는 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에 부탁 좀 드릴게요. 이번 여행은 정말 오래 준비한 거거든요. 저희 둘이 가는 여행은 오랜만이라서 어머니가 손주 한 번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안 본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 미소를 띠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니가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어머니만 믿고 온 건데 정말 어머니가 손주를 안 보시면 저희는 계획을 다 취소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나도 이제 내 할 일이 있어. 더 이상 너희가 떠넘기듯이 맡기는 손주를 보며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너희가 알아서 해.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얼굴을 굳히더니 더 이상 미소를 가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나오시는 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어머니께 얼마나 잘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어머니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도 손주 보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믿고 맡기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그 말은 마치 내가 너희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전제를 당연시하는 듯 들렸습니다. 저는 속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맡긴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희생해야 한다는 뜻이니? 내가 손주를 안 본다고 하면 안 보는 거지. 너희 계획이 취소되건 말건 그건 너희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그 순간 아들이 옆에서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셔? 그냥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되잖아. 엄마도 손주 좋아하시니까. 이왕이면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저는 아들의 말을 끊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아하지. 하지만 그건 내 의지로 좋아해야 하는 거야. 너희가 떠넘기듯이 맡기는 걸 좋아라는 게 아니야.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라면 왜 나는 항상 희생해야 하는 역할이야? 너희는 내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니?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차가운 미소를 띠며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정말 난감하네요. 근데요,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요즘 어머니를 챙기는 것도 사실 꽤 부담스럽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오시면 저희도 어머니께 너무 기대하지 않으려고요. 뭐, 서로 편하려면 그게 맞겠죠? 그녀의 말은 마치 그래, 당신이 이기적으로 나오면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협박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숨을 내쉬며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가 나를 챙기는 걸 줄여도 상관없어. 대신 너희도 내 도움 없이 너희 방식대로 살아봐.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도 이제 많이 내려놓으셨나 보네요. 솔직히 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하시는 건 어머니 마음인데요. 다만 어머니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어머니 뜻을 존중할게요. 그 말은 분명 겉으로는 존중한다고 했지만 속뜻은 당신이 이런 결정을 했으니 나중에 힘들어도 우리를 원망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혼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 대신 단단한 결심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쉽게 너희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야. 나도 이제 내 삶을 찾을 거야. 너희가 나를 내려놓으라 했지? 그래, 이제 내가 너희를 내려놓는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이제는 진짜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애들 눈치 보면서 희생만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정수가, 이제라도 결심한 게 다행이야. 너도 너 자신을 좀 돌봐야 해. 내가 모은 건 내가 쓰고 내 행복을 위해 살아야지. 애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내 인생을 되찾아. 그 말을 들은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가 제 재산에 대한 상속 계획을 새롭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겁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이 살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들에게 모든 걸 무조건적으로 물려줄 이유는 없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재산 일부를 다른 곳에 기부하시거나 조건을 걸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제가 행복하게 쓸 만큼 쓰고 일부는 제가 원하는 곳에 기부할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남은 일부만 넘기도록 하죠. 며칠 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는 말 기억하지. 내 재산도 내가 결정할 거야. 너희가 내가 너희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돈, 이제 너희 몫으로만 생각하지 마.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뒤 아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엄마를 위해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우리를 완전히 외면하시겠다는 거야?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외면이라니? 너희가 내 삶을 찾겠다고 했지. 좋아. 그러면 나도 내 삶을 찾을 거야. 내 재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거야. 너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왔겠지만 이제는 달라. 그게 너희 기대와 달라도 상관없어.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머니를 무시한 건 아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불편함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지만 저를 설득하려는 의도가 뻔히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면 저희도 정말 힘들어져요. 어머니를 위한 거였는데 이제 와서 재산 문제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는데? 너희는 나를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 편리한 도움으로 여겨왔지. 내가 너희에게 목매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분명히 알았으면 해. 나도 이제 내 삶을 위해 살 거야. 그게 너희에게 불편하다면 어쩔 수 없지. 아들은 더 다급해졌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 우리도 잘못한 게 많지만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우리 진짜 너무 서운할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나오시면 너희가 서운하다고 내가 너희에게 기대를 접으면서 느낀 서운함은 생각하지 못하겠지. 하지만 괜찮아.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 거니까. 그게 너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저는 전화를 끊었고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나를 희생하는 삶은 여기까지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유가 이렇게 큰 해방감을 가져다 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문화센터에 나가 그림을 그리고 공예품을 만드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긴장되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지내는 시간이 점점 행복해졌습니다. 정숙 씨, 색감이 참 따뜻하네요. 이거 완전 작품이에요. 다른 수강생들과 강사님이 제 작품을 칭찬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도 아직 늦지 않았어. 그뿐만 아니라 저는 공예품을 만들어 플리마켓에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제 공예품을 사람들이 사줄까 걱정했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쁘다 고 말해줄 때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와, 정성이 많이 들어갔네요. 누군가 제 공예품을 구매했을 때 느낀 뿌듯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손수 번 돈으로 작은 간식을 사 먹으며 웃을 때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산책로를 걸으며 봄꽃이 피어나는 걸 바라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한번 제주도 가볼까? 아니면 해외도 괜찮고.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계획들이었지만 이제는 제 스스로 삶을 꾸려가는 데서 얻는 즐거움이 너무 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라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참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야. 몇 달 뒤 며느리와 아들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주도 데리고 와서 손주가 할머니 하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동안 너무 엄마를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 미안해. 엄마도 엄마 삶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깨닫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아갈 거니까 너희도 너희 인생을 잘 꾸려가.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도 좀 더 신경 쓸게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다시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제 삶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제 손으로 만든 공예품으로 작은 성취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늦게라도 나를 위한 삶을 찾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가끔 아들과 며느리가 전화를 해오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내려놓으라고 했지?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내려놓는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부정하지 않지만 나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그들을 위해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은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당신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자신도 사랑받고 아껴줘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황혼을 응원합니다.